자, 이렇게 방송 보시던 분들이요. 사실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네. 우선은 질문 주셨던 실시간 질문 먼저 한번 해소를 해볼게요. 네. 요즘 사실 뭐 MZ 세대 이렇게 네,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과 또 대화하는 노하우가 특별히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그런 네.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렇죠. 하면 좋을지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 MZ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오는 그 강의도 많이 의뢰가 오긴 오는데요. 다양한 강의들 들어보면은 세대마다 다르니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일부분 공감하기는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세대를 딱 구분을 해놔서 조금 더 불편한 거지 사실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핵심은 있더라고요. 그 세대들도 우리와 다르게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말을 하면서 뭐 불평불만도 하고 나쁜 말투도 사용하고 뭐 이랬을 때 그냥 이들도 역시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원했던 구체적인 방법, 솔루션을 상사가 제시를 해준다거나 좀 이끌어준다거나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만 강요했을 때 저 상사는 꼰대 같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MZ세대 그 사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마음은 핵심은 똑같다. 마음을 알아달라 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걸 좀 실습을 많이 합니다. 강의할 때. 아, 네. 정말 필요한 강의를 또 많은 분들께 전파하고 계실 것 같고요. 실제 정말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대를 가르지만 사실 그 세대에도 지금 우리의 세대에도 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의도와 들어주기를 좀 하면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되게 비슷한 얘기긴 해요.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인관계 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대학교 초기 이제 그 신학생들 그런 친구들 만나면요. 정말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줌으로만 수업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나갔는데 2년째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친구랑 대화도 해본 적 없고 같이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않은 이런 관계 안에서 너무 어색하고 힘들게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약간 표현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약간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이 적은 분들이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 다가서기를 좀 여쭤볼까요? 다가설 때 어떻게 다가서면 좋을까요? 다가설 때. 다가설 때도 중요하고 다가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두 개 다 중요한 네. 것 같은데요. 간혹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대인 관계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 진짜로 표현 자체가 너무 서툰 분들이 많이 어색하죠. 계세요. 네. 근데 본인도 어색하게 표현하고 서툴렀는데 상대방도 그걸 잘 못 알아듣거나 공감해주지 않고 그러면은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로가 저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인데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끌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불평불만을 갖고요. 윗사람도 아랫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때 쟤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라는 오해들을 서로에 대한 오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Z세대든 기성세대든 서로 다가갈 때 조금 서툴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못 알아들었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좀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먼저 그걸 물어봐 주시면 대화의 물꼬가 좀 빨리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도 용기를 내서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먼저 그렇게 물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성세대도 MZ세대한테 먼저 물어봐. 누가 먼저 물어보든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먼저 물어봐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질문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댓글로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표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표현을 안 하니까 불만 있나 싶고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네네. 네, 그럴 때 먼저 다가가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강의할 때 한 번 나왔던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한 선생님이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을 진짜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자꾸 다가가서 말을 시키고 뭐 이러는 거
직장 내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죠. 진짜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걸 좀 눈치를 빨리 채시고 우선은 어느 한 시기 동안에는 묵묵히 그 사람을 옆에서 행동으로 챙겨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자꾸 챙겨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인사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고개라도 까딱하는 맞아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행동으로 먼저 보여준다. 네. 진짜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이 해주신 질문 하나가 자기 돌봄이 또 되게 중요한 시대다. 저자님은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도 자기 돌봄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 돌봄은 사실 저는 본인이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살아가기 위한 생존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기관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 갈등 상황이 딱 됐을 때는요. 우선 그 자리를 빠르게 정리하고 돌아온 뒤에 시간을 갖습니다. 필요할 때는 카드도 열어보고요. 카드가 없을 때는 저 혼자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때 내 감정이 진짜 무엇이지? 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나는 그렇게 했을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걸린 적도 있고 2시간 걸린 적도 있는데 이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내 마음을 알고 나면은 마음이 확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 많이 이만큼 가라앉으면 도대체 이해 안 됐던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금은 좀 헤아려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저만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진짜 갈등이 생길 때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한다. 이것도 되게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바라보기 위해서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돌아보는 거,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책 속으로 좀 들어가서 낭독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자님께서 나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통 저희가 낭독을 하면 제가 대부분 읽어드리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랑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계시면 사랑받는 대화법에 처음에 소개드릴 부분은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멋진 기타 소리와 함께 낭독 이어갈 건데요. 윗공화공의 우리 윗공님이 기타 반주를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저자님께서 읽어주시면 기타 연주가 함께 따라올 거예요. 정리하자면 공감 엠파시는 상대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떤 상처에 대해서 말할 때 옆에서 거울을 들고 서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치는 상대의 마음을 보고 혹시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물어봐주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이런 공감의 행동과 표현은 화자가 그 순간에 감정적 위로를 받는 것에 그치게 하지 않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스스로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도 진정한 연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과정입니다. 네, 조금 아까 우리가 토크에도 또 나왔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공감이라는 게 저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그런 얘기 있죠. 너 T야? 너 T야?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죠? 저는 사실 T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F들이 뭘 요구하냐면 내가 얘기하면 같이 옆에서 막 울어주고 격하게 화내주고 막 격하게 공감해주고.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얘기하면 그냥 아 그랬구나. 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하면서 되게 차분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쪽은 너 왜 내 말에 공감 안 해줘? 이러면서 섭섭하고 막 좀 싫어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격분해 있을 때 네가 차분하니까 내가 좀 너한테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감이라 그러면 자꾸 좀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같이 막 격하게 반응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뭔가 같이 울어주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을 책에서 약간 동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말로 가장 머리가 아프게 공부했던 부분이 진짜 공감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적어 놓았지만 논문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딱히 그 많은 학자들 중에
어떤 걸 딱 얘기했을 때 모두가 합의된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게 공감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공감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펑펑 울어주는 게 공감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인간관계 갈등 안에서 이 공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된 시점이 있어요. 진짜 같은 생각이 아닌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같은 편인 척 해줘야 될까? 울어줘야 되는 걸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다 타고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한 사람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는 진정한 공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혜신 작가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울어준다거나 같은 편이라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일 수 있겠다. 이런 게 중요해서 그렇겠구나 라고 인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반응하고 표현해주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혼자 깨달으시면서 어떤 자기만의 편견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조금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 끝에 적극적으로 돕는 과정이다라고 적었는데 네. 그게 그 의미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이 저랑 똑같으실 텐데요. 뭘 해야 되냐? 이 책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책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한겸 저자님의 사랑받는 대화법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의 느낌과 감정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화 중 나의 느낌,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런 죄책감, 수식이 표현보다는 내 느낌, 감정의 원인은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관점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느낌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타인의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건드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 수식이는 내가 뭔가 감정을 표현할 때 내 감정의 원인이 당신한테 있습니다라는 건데요. 지금 제 남편이 앞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 조금 들자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가 불만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불만을 좀 표현한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오빠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났어, 오빠 때문에 화가 났어, 오빠 때문에 답답해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저희 신랑이 정말 싫었겠죠. 제가 미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나하고 살면서 나한테 싫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야? 하나만 말해봐 그랬더니 너는 화가 나면 100절까지 얘기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절 무슨 100절이야. 나 3번밖에 말 안 하거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100절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 남자를 뜯어고치고 싶은 것인가? 네. 아니더라고요. 제가 100절을 한 이유가 저 사람이 행동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서요. 못 알아들었다 생각해서 100절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100절씩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신랑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100절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나한테 좀 알려줘. 스톱시켜줘. 예, 스톱시켜줘.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줘. 한겸아, 오빠가 네 마음을 좀 알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네가 좀 말해줄래? 라고 오빠 말해봐.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착한 신랑이
예, 떠듬떠듬 따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고 나서 오빠 내 마음은 이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제 마음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죄책감 쓰시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너 때문이야라고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모든 건 내 안에 있다. 진짜 공감받고 싶어서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앞에서 사실은 우리 그 신랑님이 계신데 눈으로 맞아 너 그랬어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 볼 텐데요. 120페이지니까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학습자들에게 분명히 느낀 감정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변을 보면 생각을 표현한 말도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사히 잘할 수 있을까? 올 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잘할 수 있을까? 바로 이 표현들은 느낀 감정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 현장에서 공감에 대한 실습을 할 때요. 지금 느낌 어떠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실제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미세하게 언짢고 당황하고 뭐 되게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요. 감정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들, 심지어는 감정이 뭔지 몰라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요. 생각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생각 위주로 얘기하면은 그 공감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고 솔직하다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생각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견이 발생을 해서 생각 중심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게 맞다 틀리다에 많이 꽂혀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데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을 표현하고 이러는 게. 그런데 관계에서 사람하고 사람이 좀 연결돼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자리에서는 생각을 위주로 말해버리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좀 와닿는다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네. 말 하잖아요. 너 지금 나랑 토론하냐? 너 나랑 어, 논쟁하고 싶은 거야? 막 너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분석해? 네, 막 맞아요. 이런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진짜로 뭔가 연결될 때는 서로 감정을 얘기하고 공유하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을 정말 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찝어드려요. 지금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 생각 하셨을 때 어떤 느낌 감정이세요? 라고 몇 번을 물어봐도 감정을 한 번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네.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똑같이 생각을 네, 얘기하실 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그 솔루션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받는 대화법 책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북콘서트가 연결되면서 조한겸 저자님이 이 책을 쓰기에 마땅한 저자님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제가 되게 좀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카톡이나 연락도 좀 늦기도 하고 답변이 좀 늦을 때도 있는데 너무 매너 있게 카톡에서도 정말 인성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분인지 만나지 않아도 알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에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긴 했는데 오래되지 않았고요. 최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은 뭐냐면 강사님 점쟁이세요? 왜냐하면 마음을 너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MBTI 얘기하셨지만 자꾸 저보고 F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T야. 때 해봤는데 T였어요. 근데 지금 F예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F의 페르소나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쟁이처럼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잘 들었다가 다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마음을 잘 알아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 때로는 이제 T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표현이 서툴어가지고 내 말의 의미는 분명히 너한테 좋은 의미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가 들을 때는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을 저는 진짜 만나봤거든요. 네. 살면서. 저도 예전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쵸. 네, 자꾸 가르치려 든다고. 근데 조금 네.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저자님 책 읽고 열심히 훈련하면 나도 네. F의 감성을 가질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학습자분들한테, 교육생분들한테 제가 부단히 훈련한 결과예요, 선생님들. 제가 원래부터 F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막 놀래요. 근데 저 진짜 T예요. 이성적이거든요.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 지금 앞에 와 계신데 네, 잘 아실 겁니다. T예요. T일 때를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따뜻하게 웃고 계셔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또 응원해 주셔 들어오셨군요.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요? 제가 부끄러워서 와.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자님을 대신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솔직히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T여도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위로나 그런 것들 안에 사실은 그 말의 의도나 의미는 응원과 격려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상대가 나와 다르다라는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대에게 구체적인 행동 부탁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어줘, 존중해줘와 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보다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강요가 아니라 부탁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스쳐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용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저희 신랑을 얘기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100절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절 얘기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데 오빠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제발 나를 좀 존중해줘라고 얘기해도 그 존중이 뭔지 예, 모르죠.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배려해줘라고 해도 배려나 존중이 말귀는 맞아요. 알아들어도 뭘 해야 되는지 그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 사용법을 한 지금 결혼 10년 차 되니까 제가 알아서요. 구체적으로 아예 세세하게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알아듣고 행동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까먹을 것 같으면은 미리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거나, 예, 이럴 때는 이런 말로 나한테 조금 대해달라고 한다거나, 예, 구체적인 거. 그 책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뭐 우리 사무실에서 조금 앞으로 분위기 좋게 만듭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그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지 어떻게 해야 모르니까, 분위기를 좋게 예, 만드나. 그럴 네.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뭐 아침에 오자마자 눈 마주치면 우리 큰 소리로 뭐 인사합시다, 하이파이브 합시다처럼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정해주면. 않을까. 네네네. 그 말입니다. 정말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해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왜 안 바뀌어? 왜 안 달라져? 이러면서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주실 때도 또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거의 마지막 파트예요. 205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우리 마지막도 우리 저자님의 예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는 진정성과 스킬 모두가 필요합니다.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성이 없으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의도가 선하고 진정성이 있더라도 표현하는 방법, 스킬이 적절하지 못하면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이 필요하고 또 학습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사랑받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에 대해 학습하고 부단히 소프트 스킬을 연습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성은 빠질 수 없는데 진정성만 가지고 대화가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킬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잖아요.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제 보여줄 수 있겠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속에서. 책 속에서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네. 진정성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고 진정성이 있어도 전달되는데 어떤 대상하고는 아예 연결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지치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스킬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 뭔가 관계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충분히 공감을 받고 마음이 좀 여유로운 상태이시면 타인 공감하는 챕터 3의 방법을 제가 조금 수록을 해놨는데요. 그 방법을 조금 따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1, 2, 3, 4단계 이거를 모두 다 쭉 적용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리고 이 마셜 로젠버그의 마음 연결 대화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 넘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한국적인 정서와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적용한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느낌, 감정 정도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말에 말리지 않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인 공감이 조금 어려우신 분, 이미 마음이 많이 다치셔서 열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챕터 3보다는 챕터 4를 먼저 좀 읽어보시고 스스로 마음을 조금 돌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가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정말 그 공감하는 것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아까 댓글 중에도 누군가 적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공감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다.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돌봄부터 시작해서 진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부터 정말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저자님의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 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표님께 우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어떤 이 행복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늘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너무 예쁜 소율이라고 했나요? 소율이 딸도 오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오시고 신랑분도 오셨는데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 빌어가지고 또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일하느라고 출장 다니느라고 너무 바쁜데 우리 소율이 너무나 잘 키워주시고 저희 모두 다 잘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눈시울이 빨개지고 있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도 누구보다 저를 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서 감사하다는 말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꽃을 준비해 주셔서 아까 전에 그 신랑님 아유 감사합니다. 또 스윗하게 또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북콘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온앤오프 뮤직북콘은 사랑북닷컴에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정에서 다 이렇게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